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유 또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 계신 분들 계시네요. 오늘따라 왠지 팬들이 거친데. 그럼 거친 팬들 좋아합니다 우리. 괜찮아요. 아니야, 난 싫어해. 그래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연말정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거의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연말정산 문제는 크나큰 문제고 결국 야, 돈이야 돈. 그렇죠. 결국 정부 여당에서 백기투항했습니다. 원래 보수 정권이 국민들 비난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상황은 달라. 백기투항한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늘 마이웨이였는데 아주 빨리 문제가 바로 불거지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과문 발표하고 사과하고 네. 그리고 바로 대응 방안을 냈죠. 근데 하루가 또 지나가지고 바로 또 그걸로도 안 돼 모자라 이래서 소급 적용한다고 나왔습니다. 아니 티타임 가졌다면서요. 대통령? 네, 대통령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게 뭘 씨발 자랑이라고? 아니 지금 집권 2년이 넘었는데 차 마신 게 처음인 게 뭘 자랑이야 그게. 그만큼 보기 어렵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요. 차 마신 게 처음이래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자랑처럼 얘기한 거야. 존나 안 친한가 보네. 야,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내밀며 그 속에 감춰둔 내 마음을 담아야 될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MB 정부에 있었던 관료가 우리 MB 정부는 말이죠. 소통의 정부야. 국무회의 하기 전에 항상 티타임 가졌다고. 그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야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번 주에 말했던 그런 거예요. 대통령하고 장관들 실무자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장관이면 대화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안 된다는 거야. 직접 대면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 한 달이 걸쳐서 간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 한 달이가 어디야? 모르지, 씨발, 내가 어디야. 그러니까 인적세진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전혀. 아주 씨알도 안 맥히고. 어쨌든, 연말정산은, 우리 국민들도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이념적 문제, 사상적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한 방에 이겨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별 말씀을 없으시다가 이 돈 문제가 나오니까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다들 초대 저항 차원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너무 물질에 움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념이나 사상이나 복지나 이런 것보다 나한테 소홀해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면 반대급부로 그만큼 지금 배가 고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상황은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의하셔야 되는 게 배고픈 걸 푸는 방법이 지금 당장에 돈 좀 더 준다고 그야말로 조삼모사거든요. 그렇죠.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침묵했던 특히나 복지 문제, 사회 안전망 문제 그런 것들하고 교육 문제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풀려야지 이게 서서히 경제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연말정산 한번 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글쎄. 그 정산하는 항목을 우리 거꾸로 되짚어 보면 왜 지금 말씀하신 복지가 중요한지가 나오잖아요. 교육비, 의료비 다 이런 거거든. 여기서 더 확대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더 환급이나 이런 거 자유롭고 이익을 얻는 건데. 근데 결국은 9천억이 넘는 돈을 걷어들이기로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어디서 걷을까? 그럼 이 돈 어디서 걷을 건데. 또 어딘가서 걷겠지. 그럼 뻔하다고. 설마. 복지 때문에 돈이 없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걸로 또 몰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만큼 문제 같은데 어쨌든 이 연말정산 논란은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내 지갑에서 더 뺏어간다는 것에서 화가 났기도 했겠지만 단지 연말정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쭉 있어 왔던 거 있잖아. 그 불만이 이제 이걸로 팡 터진 것 같아요. 남녀 문제도 그렇고 부부 사이 그것도 그렇잖아. 하나로 터지는 게 아니고 쭉 쌓여왔던 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변기 뚜껑 울린 거 하나 때문에 싸우고 터지는 되는 거지. 왜 울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불통 논란 대통령의 인적쇄식 논란 이런 것들이 쭉 쌓여와서 이걸로 연말정산으로 하여튼 터진 것 같은데. 신년 기자회견도 한몫하지 않았어요 거기? 신년 기자회견도 크게 한몫했죠. 굉장히 국민들이 원하던 바하고 반대로 왔기 때문에 반발 여론이 심했다고 보고. 자, 어쨌든 지금 이 법안 조세 제도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야당이 존나게 지랄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 뭐라 그랬냐면 야당 니들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랑 같이 통과시켜놓고는 이랬단 말이죠. 발목 잡기 혹은 물고 늘어지기 하는 건데 저는 야당도 물론 잘못이에요.
야당은 어쩌면 책임이 있지. 통과시켜서서 씨발 버튼 눌렀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책임은 무조건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돌아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런 안을 뽑아냈잖아 처음에. 그렇지. 그걸 안을 뽑아내. 아니 근데 이렇게 가는 건 맞는 거였어 원래. 근데 이런 걸 뽑아내고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민생 법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면서 이게 뭉뚱그려서 나머지 법안 통과해서 다 한꺼번에 통과시켜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에서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거 안 해주면 또 뭐라 그래. 또 발목 잡기라고 지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꺼번에 통과되면서 여야가 이 법안 통과시키면 제대로 논조차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문제는 공청회 한 번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지 예상도 안 해보고. 시뮬레이션은 지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있다고 긁어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당과 청의 문제지. 이거를 야당한테 뭐 니들도 잘못이야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결국에는 작년부터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노라 작정을 했던 게 아니야. 작년부터. 작년부터 지금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수를 어떻게건 더 걷어들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 말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얘기를 해. 증세라고. 정부에 돈이 없다. 근데 증세 안 하기로 했잖아. 필요하다. 근데 지금 왜 그 말을 못 하냐면요. 대통령이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 그랬거든. 심하게 말이 되냐고. 예전에 연설할 때 그거 했었죠. 그 토론회 때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증세가 없다 그래요. 그럼 담배값 올린 건 뭔데? 담배가 뭐 원자재가 올라가서 담배값 올렸습니까? 세금 올린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세가 올라가는데 그걸 증세가 아니라 그래요. 이것도 9천억이 넘는 돈이 분명히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증세가 아니라 그래.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 솔직하게 증세라고 말하면 될 건데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가 보지 뭐. 그리고 증세를 하려면은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법인세부터 올리란 말이지. 법인세부터. 아니 법인세를 깎아준 거 어떻게 보면은 이해될 측면도 있지. 정부를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 깎아준 이유 그거 아니야. 지금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법인세 깎아줄 테니까 니들이 그 세이브한 돈으로 뭐 R&D 투자하고 고용 창출해라. 근데 그치? 기업들이 그거 하겠어? 그냥 병신도 기업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기업들이 뭐 지금까지 기업들 보여준 작태를 보세요.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MB 정부 때부터 해갖고 그 쌓아놓은 돈이 사내 유보금이 2배 넘어버렸잖아. 절대 안 풉니다. 자기들이 꾹 쥐고 있지.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재벌들이 사내 유보금이 늘어나가지고 돈이 꽉꽉 있으면 법인세 다시 원상태로 돌려가지고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서민들한테 자꾸 주머니를 털려고 하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만 죽었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항복선언을 하면서 소급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야, 이건 또 진짜 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민들께서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해서 아깝지. 그러니까 다시 올해부터 돌려준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법의 원리에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세라는 것이 좀 원칙이나 그런 것들이 그럼요. 있어야 되는데 뭐 여론의 문매를 맞고서 쓱 돌려주고 그러면은 완전 인기 영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라는 게 진짜 여러 가지 법 중에서 나라의 근간을 이룬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로 나라가 운영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런데 야 국민들이 지랄해. 국민 반발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돌려줘. 없던 일.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 내후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작년하고 바뀌어갖고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율공제로 가는 거는 당연히 맞는 흐름이에요. 크게 보면 맞는 흐름인데 그럼 지금 이렇게 국민들 반발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옛날로 거꾸로 돌아갈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내년을 생각해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긴 호흡을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했는 것을 전문가들끼리 모아서 공청회도 하고 국민들 말도 들어보고 법을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러니까 당장 이번부터 바꾸겠어. 이건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 내년 5월 달에 다시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둔 시스템 또 다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거기 돈이 안 들어가겠느냐고.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부가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법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서 다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 야! 빼 이렇게 하면 씨발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의미의 창조 경제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인기에 영합해서 원칙 없이 세금이 징수될 때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어이없는 기사가 나왔네요. 죽은 사람 1940명에게 무려 812억 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미 가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집을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그거 못 받아내고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고. 아니 거기는 원칙대로 하고 무슨 뭐 비밀주의니 뭐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니 그런 거대로 하고 하여간 서민들 쥐어짜는 데는 원칙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고. 제대로 돌아간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 세작이 박근혜 대통령 신년 연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딱 비교되는 연설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밤아요? 신년 연설이었는데 야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남의 나라 대통령 연설하는데 박수 치고 있다고. 네 참나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하겠다고 신년 연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하겠다. 무슨 증세? 부자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부자들, 슈퍼 부자들이죠. 50만 달러면 한 5억 5천 이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23.8%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28%를 올리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대형 은행에서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죠. 나는 더 이상 재선에 신경 안 쓰니까 공화당 나 눈치 안 봐도 돼. 마이웨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에 이런 마이웨이는 괜찮아요.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대통령한테 듣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미국 민주당 입장에선 똥줄 타지 않을까? 괜히 오바마가 잘못해가지고 자기네 당 지지율 떨어지면은 자기네 당이 집권을 또 못하잖아. 근데요, 이거는 미국과 우리하고의 차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자 증세 실시했었죠. 부유세 이런 거 할 때. 네. 근데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쳐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잖아. 그때 뭐 이원복이가 그림 그렸어. 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어요 그때. 거의 다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오바마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미국 국민들 80%가 찬성 보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인기가 왜 떨어져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거란 겁니다. 지금 TV조선에 나온 그 캡처한 화면을 보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계층별 세금 증가율 상위 20% 63.7%, 하위 20에서 40% 3.8%, 이명박 정부 계층별 세금 증가율 하위 20에서 40% 65.7%, 상위 20% 13.2%. 이번 정부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집 6억 혹은 9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물린다는데 집 없는 사람들, 전세 사는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난리친 거 아니야. 뭐 제일 큰 건 언론 잘못이죠. 그렇게 그렇죠. 몰고 간. 예.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는데 휩쓸려간 우리도 많은 사람 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종부세를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종부세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미국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불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만 괜찮다 그러거든. 근데 그 미국에서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우리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아니 쥐어짜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 사람들한테 뭐 자꾸 쥐어짜냐고. 저 뼈에 있는 골수까지 짜려고 그러나 봐. 그러니까 지금 그 직장인들이 이렇게 13월에 월급이라는 것을 토해내고 앉았으니까 사실은 13월 월급은 보너스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 소비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자영업자들도 좋아해. 지금 갑자기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시장도 안 돌아가는 거야. 물건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에이씨 왜 못 사?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1, 2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의류 할인하잖아, 세일 많이. 그렇죠. 이때 많이 사거든.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와 당이 깝깝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부자 정세를 우리도 해야 된다. 역사적으로도 조세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나라는 망조가 든 나라예요. 삼정문란 아니야. 교과서에도 존나 배우든. 전정군정 왕국. 씨발.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는 가장 기본이에요. 돈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기본 아니야? 그렇죠. 그것만 따라달란 말이야. 기본만. 왜 없는 사람들 자꾸 벌지도 못하는 사람 자꾸 세금 내라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 거기가 만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반발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번처럼 반발을 한번 하면 싹 바뀌네요. 이것은 뭐, 그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단체를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한 거는 이유가 있죠. 사실은 청와대는 반대했다고, 이번에, 올해 소급 적용하는 거 반대했는데, 결국 왜 끌려갔나? 새누리당, 소위 말하는 친박 의원들까지, 이건 안 됩니다. 아니, 나 당 낙선하면 책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치. 내년 총선인데, 지역구 가면 다 이걸 한마디씩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역구 의견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바로 통과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발 좀 선거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아니 이 말 나온 김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는 반가운 아니죠. 반가운 소식이 아니고. 근데 그런 소식이 슬픈 지금, 소식이죠.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여론조사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지난 그 통진당 네. 해산 여기 청구 판결 났을 때 날 예.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해산되니까 급반등했죠. 예, 판결이 급반등했죠. 급반등 예, 지지율이 급반등했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것은 제가 소개해드리면 갤럽 조사에서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민접 및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응답률은 아니 씨발 우리가 공중파다인데 이거 다 소개해줄 필요 없잖아. 그렇지. 짧게 이거. 씨발 요즘은 이거 다 해줘야 돼.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아주 짜증나 죽겠어. 하여튼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가 39.4%, 못하고 있다가 51.9%. 리얼미터 조사 후 최저치라는. 근데, 이건 어젠가 나온 거고요. 어젠가 나온 거고, 오늘은 더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 조사가, 나타내주는 건 뭐냐면요. 이 조사가 언제 했는지 봐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 신년 연설이 끝나자마자 한 3, 4일간 한 거야. 그럼 그게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아이고 당연하죠. 대통령 신년 연설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못하고 있다 버튼 누른 거야. 이건 뭘 뜻하냐.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여론하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통령은 무슨 채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씨발 누가 봐도 항명인데 항명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잖아. 예. 에? 누가 봐도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결되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누가 봐도 문건 나온 건데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진하죠. TK 지역. 무조건 지지해주죠. 거기서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50대 남성. 그렇죠. 무너지고 네.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권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걸 대통령은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3인방 문제 없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오만과 독선이지 뭐. 다른 게 오만과 독선입니까? 나무랑 콘크리트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비유를 하면요. 콘크리트는 잘 금이 안 갑니다. 그만큼 튼튼하죠. 근데 한번 금 가면요. 작살 나는 거예요. 부서지는 겁니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소폭 개각을 하겠다고 했어요. 소폭 개각이 뭐냐면 지금 왜 이주영 해양수산부장이 나가는 바람에 거기 공석이잖아. 고기만 하나 그러니까 인정하겠다. 그거야. 뒷준형도 안 자른다. 안 자르고 지금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소폭 개각하고 정말 소폭인데? 특보 신설한다 했잖아. 특보단 신설하고 요 정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인적 쇄신하고는 또 한 번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폭 개각을 단행하면 지지율은 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럼 특보는 뭐냐? 특보단은 왜 설치해? 지금 대통령이 인적 쇄신 대신에 특보단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지금 특보단이 뭐 언론 특보를 만든다, 정무 특보를 만든다 이랬는데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건 결국은 뭐냐면 소통이야.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과 소통하라고 정무 특보를 만드는 거고 언론과 소통하라고 언론 특보 만드는 거거든. 좋다고 특보 만드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 특보단에다가 또 박 대통령 라인을 꼽으면 이건 이미 진짜 국민들하고 한번 한판 붙자는 얘기지. 소통하겠다 그래놓고는 국민들 여론을 그대로 전달해줄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 귀에 딸랑거리고 좋은 얘기만 할 사람을 특보단 임명하면, 그건 뭐하러 그게 뭔 소통이야. 또 물통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뭐 서청원 이런 말 나오고 있잖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이거. 이러고 있으니 아이고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김기춘 실장은 본인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표명했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해라는 압박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이젠 안 되겠다. 자기도 또 펴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도저히 못 건드리고. 야, 거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거긴 이빨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을 자르지는 못하고 아마 뭐 보직 이동을 할 거다. 이 정도 얘기는 있거든. 그래봤자지 뭐. 안 그래? 그래봤자 대통령 옆에 바로 딱 붙어 있는데 대통령이 입인데. 수족이고. 그러니까 저때 이거 못 건드리고. 우리 또 만만한 기춘이 지형만. 기춘이 형도 좀 딱해. 그러니까. 사표 썼다 넣었다 뺐다. 뭐가 아니고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저의 홍어 X 발언이 여러분들 아주 귀를 즐겁게 줬다고. 예. 아니 전혀 몰랐어. 이 발언이 이렇게 제대로 유머 코드가 될지.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면 대통령이 지지율을 만회하려면은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적 쇄신 하시고 그렇잖아요. 인적 쇄신 하시고 그러니까 불통 논란 해소하기 위해서 좀 많이 국민들하고 좀 만나고 장관하고도 만나고 기자들하고도 좀 만나고 대화를 좀 하시라고. 아니 어떻게 벌써부터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쓰이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이겠지만 뭐 DJ 노무현 뭐 100회 이상 했다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찾아보니까 150회 했대요. 150회 그러니까 한 달에 무슨 한 3번 4번 이상 만나서 소통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대주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대화와 설득은 같은 편끼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편끼리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관들과 참모들에게 야 기자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라 했다는 거 아니야. 본인은 물론이고 스킨십을 많이 가져라. 그럼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 대통령의 행보로 봤을 때는 임기 끝나면은 한 6, 7번 정도 가 되지 않을까. 10번도 안 될 것이요. 네가 그랬지. 하다못해 뭐 짜고 치는 고수도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에 대해 했어요. 뭐 지들 뭐 공무원 앉혀놓고 일반 시민인 것처럼 속이고 했지만 쇼라도 좀 해라. 쇼라도 좀 해. 쇼라도. 아유 내가 가서 미친 척 한번 해줄게. 야, 최경환이도 커피 한 잔 먹기가 힘들었다는데. 아니, 그, 대통령 지지율 걱정해가지고 자꾸 잘못된 정책 내놓다가 지지율 조사 대상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녹음하는 날이 1월 22일 아닙니까? 네. 오늘 또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내란 음모하고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네.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네. 1심에서는 두 가지 모두 유죄가 났고, 네. 2심에서는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 이렇게 났습니다. 형량은 1심에서 9년, 2심에서 7년. 이렇게 났죠. 대법원 판결은 요거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선고는 9년 때렸고 대신에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났어요. 근데 저는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 무죄가 난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예.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그렇죠. 아로 단체. 이 아로 단체가 결국은 내란 음모의 실체적 행위를 했다. 그렇죠. 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시켜버렸잖아. 그런데 그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나와. 무죄가 난 거지. 대법원에서. 그러면 같은 같은 아로 조직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헌법기관들을 두 기관이 이게 뭐야? 우리가 뭐 어디를 믿어야 되냐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기준으로만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대법원 재판관들보다 무능하든가 아니면은 헌법재판관 재판관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판결을 봤을 때 무조건 어디가 옳다 그러다. 물론 우리 역사적인 판결을 본 겁니다, 진짜로. 근데 보면은 판결에서 그 아로가 당의 핵심 조직이냐 아니냐를 인정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판결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니,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사람들은 법리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법리를 하면 돼. 근데 이렇게 법리가 반 갈렸다는 것은 이건 법 해석 차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아로가 있냐 없냐 증거 가지고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갈렸다는 것은 뭐냐? 누군가 한쪽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면 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했냐?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냐만 보면 되겠지.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을 리가 있느냐?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여당이나 대통령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냐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한 게 맞았다면 대법원에서 깔끔하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하게 나왔잖아. 그리고 지금 대법원 이 전원 합의체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법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존나 보수적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났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반성해야 되고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었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왜 지들이 마음대로 먼저 판결을 하냐고. 문제 해버렸어.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저 사람들은 무죄야. 그럼요. 근데 지들이 뭔데 나와서 먼저 이렇게 판결하고 내려버리는 거냐고. 그러니까 대법원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 뭐 지금 이상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대법원도 깝깝해지는 거야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아니 대법원은
대법원 손은 떠난 거지. 대법원에서 판결 끝났으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이제. 사무실 판결 끝. 응. 헌법재판소 판결 끝.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판결이 엇갈린 거밖에 안 남은 거야. 전화 때리려 해가지고 아니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둘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뭐가 뭔지 지금 무릎을 맞다고 이야기해볼까? 이것도 안 돼.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역사가. 세금도 개판, 법 적용도 개판, 그러니까. 씨발, 아우, 진짜 이놈의 나라. 아휴. 역사가 판결해 주겠죠. 이 나라가 잘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석기 전 의원은 9년형을 선고받으셔가지고 지금 한 1년 반 복역했거든요. 네. 앞으로 또 한 7년을 더 복역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이석기 전 의원 같으면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네. 정치적 생명은 끝났고 동시에 통합진보당도 정치적 운명을 마감했다. 다 당이 해산됐으니까. 물론 이름 바꿔서 다시 만들어도 됩니다. 됩니다만 과연 이름 바꿔가지고 다음 총선 혹은 당장 다음 보궐선거에 등장했을 때 주홍 글씨가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과연 통합진보당 인사들을 찍어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판결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보도해주는 언론은 얼마나 될까? 없죠. 있겠어? 정말 깝깝해요. 없어요. 그냥 유죄. 그래서 9년 났어. 이걸로 몰고 가면 돼.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언론을 이명박 정부 때 종편을 허가해준 건 정말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마저 내주면은 정말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수구층이. 그러니까 좀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국민들 스스로의 몫으로 남은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게 있죠.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무너짐으로써 진보 정당의 앞길은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겁나서 하겠냐 이거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지, 혹은 지금 정동영 씨가 만들려고 하는 당이 주도가 돼야 될지. 그 당이 진보? 뭐 어쨌든 그 당의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함성 신부도 있고요. 또 지금 뭐 정의당에서는 그 정동영 신당을 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두 당이 합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진보의 길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우리의 한국 근현대에서 그렇게 많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다시 붙고했던 역사가 또 반복되는군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다음 보궐선거입니다. 지금 벌써 새누리당은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후보를 벌써 받고 있고. 우리 동네 플랜카드 걸려 있어요. 예, 벌써 받고 있어요. 뭐 공천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하여튼 28 전당대회가 끝나야 뭐 후보를 결정하는 말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깝깝하다. 거기. 그런데 28 전당대회 끝나고 공천을 하더라도 어쨌든 4월 달에 보궐선거 아닙니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길 수 있는 선수들을 그렇죠. 집어넣을 건지요. 또 야당에서 자 정의당에서 후보 1명 내고 새정치연합에서 1명 내고 이번에 만드는 신당에서 또 1명 내고 또 갈라먹어? 이렇게 되면은 진보정당은 3개 혹은 4개 통합진보당에 있었던 사람까지 혹시 나온다면 4개까지 갈라집니다. 그랬을 때 단일 후보로 나오는 보수 후보를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정치적인 노선을 갖다가 이럴 때마다 야, 다 모여.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요. 안타까운 마음을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또 한 번 새누리당이 보궐선거에서 이기면은 뭐 대통령은 또 한 번 마이웨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지면 뭐해. 또 새누리당이 됐잖아. 정말 아니 참, 수밖에 없는 거지. 난 누군가에게 뭔가 희생을 강요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이 상황은 진짜 깝깝하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시사 문제 좀 밝은 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밝은 얘기가 안 나오네요. 시사가 요즘 사는 게 깝깝해서 밝은 거 있어. 어두운 이야기만 나옵니다.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보육교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번 주 투데이 신문 칼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까 아무도 안 봐, 이 개새끼야. 진짜 안 보더라. 그러니까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또 각종 사건, 사고, 재난 사고, 뭐 폭력 사고, 너무 많이 터져요, 지금. 특히나 어린이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그 어린이집 폭행한 교사를 많이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 근데 더 그 이면에 깔린 거는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어린이집이 그렇게 제대로 된 교사들이나 그런 걸 뽑기 힘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후세들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안 쓰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또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정반대로 하셨어. 예를 들면 CCTV 설치 예. 의무화는요. 이건 토론할 거리입니다. 그럼요.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보육교사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그럼요. 있잖아.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이의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 아이로 가야 돼. 이게 아니고 충분히 토론거리가 될 만한 그럼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처럼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가서 무조건 CCTV 설치해야 돼.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 또 굉장히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특히 진보의 사람들한테도. 또 하나 결국은 이런 폭력 사태를 없애려면요. 물론 뭐 CCTV 설치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의 교육 강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우리 뭐 초등학교 선생님 혹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최소한 4년 이상 공부하잖아. 네. 4년 이상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쳐가서 들어온다고. 야, 4년 이상 공부하고 방학 때마다 연수받고 그쵸?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 더 하시는 분은 6년까지 공부하시고. 네.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뭐 6개월, 1년을 공부하면 바로 지금 들어간다고. 뭐 온라인으로 그냥 보육교사 자격증 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는 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또 하나 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 100만 원, 120만 원 받아가지고 이 일에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프라이드도 이거- 없고 일도 힘들고 그러면서 하루 뭐 10시간씩 일하는데 거기다 애는 말이라도 잘 듣니? 에휴. 그렇게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버리면 돼. 딴 데 가서 또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처우까지 개선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 토론 프로에 가면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또 난리를 나더라고. 같은 진보라고 하는 사람도 왜? 아니 그러면 돈 월급 더 준다고 해서 애들이 달라지냐고 이런 얘들 얘기까지 하더라고. 인성이 바뀌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처우 개선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잔혹한 걸 봤어요. 보육교사들의 폭행 너무 잔혹한 걸 보니까 이성이 마비돼서 이런 토론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임금을 올린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그만큼 나라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육교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또 대기업에서 운영한 어린이집이 있어요. 네. 여기서 사고 터지는 거 봤습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요인들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고 안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대책이라 갖고 나온 게 전국에 뭐 사립 유치원을 국공립 하자. 씨발 돈 어디서 그러니까 예산은 어디서 살 재원 건데? 어떻게 할래? 뭐 할머니들을 어린이 교사를 시키자. 이따구 소리하고 자빠요. 너가 지금 어린인지를 몰라요. 이정현 씨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유 진짜 답답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여튼은 이 문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 선에서 나는 할 말이 없는 게 애를 키우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래 하여튼 뭐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본격적인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대단지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말입니다. 요즘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늘 이 주택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렇죠? 주택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고 맨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어디 가면서 새로 아파트 올리고 있으면 야 이렇게 빈 아파트가 많은데, 많은데 씨발, 왜 나는 내가 몸 누릴 아파트 한 평이 없는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집값이 정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상이죠. 제가 전세집이 곧 있으면 계약이 끝나가지고 집을 좀 이참에 한번 사볼까 생각해서 살려고 그랬어? 몇 군데 알아봤더니 왜? 깜짝 놀랐네. 택도 없더군요. 택도 없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씨발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5억, 10억, 20억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네. 그 월급쟁이 평생 벌어갖고 도저히 못 사는 거잖아요. 평생 그렇죠. 그 돈을 구경도 그러니까 못할 이건 거예요. 제대로 된 집값이 아닌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 지금 어른들, 우리 부모 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게 9억이야. 그럼 움직이기가 어렵잖아 그건. 그러니까 이 집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임대 아파트 애들 차별하고 프랜카드 걸어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지랄하고 이런 천민 자본주의. 아니, 그런 거는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모든 게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돼 있으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집값 지키기 위해서. 집값 떨어지면 내 모든 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천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렇게 집값 지키려고 바닥바닥 진짜 별 이상한 짓 다 하다가 뭐가 됩니까? 그 부담이 자녀 세들한테 그대로 간다는 거. 왜 그거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아파트 브랜드 따라가지고 또 아파트 집값이 달라진다면서요. 네. 옛날에 졌던 아파트도
브랜드 해가지고 겉에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딱지 붙여. 예전에 아파트나 한양 아파트, 우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 짱이었잖아. 지금 현대 아파트 아이파크로 바꾸겠다고 난리치는 데도 굉장히 많고 다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외우지를 못한대. 어떤 건데? 아니 우리 원주 아이파크 골든 스테이크 씨발 썸머 페스티벌. 아니 나 원주에 있는 아파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야. 8글자, 20글자 넘는 아파트도 있대. 진짜로. 돌아버리는 거지, 이게. 야, 그거 배송 지적을 또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 어디 사니? 머리 존나 죽을 가. 김수환무야? 김수환무 거북이가 둘이 아파트 살아요. 이러면. 그것도 출처불명의 영어를 멀리 갖다 쳐붙여가지고, 씨발.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나타 뚜껑 따가지고, 개조해서 아우디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집값은 늘, 집이 항상 문제죠. 네. 서민들은 집이 없어서 항상 문제고. 어르신들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땅 하나 있어야지 혹은 네 이름으로 집 한 채 있어야지 마음의 안정이 된다. 라는 개념이 좀 오래전부터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걸 자꾸 또 젊은 세대한테 주입시키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왜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차라리 내 월세 살고 전세 사니. 나 그냥 차 리스해서 차 갖고 다닐래? 왜 자꾸 나 놀러 다닐 근데 왜 이렇게 또 생각하냐면 너무 가능성이 없는 거야. 가능성이 없어. 집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아껴가지고 도저히 집을 못 사. 아니 내가 지난주에 양로원 알아보겠다고 한 게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장가 못 가고 있으면은 내가 볼 때는 나 혼자서 지금 있는 아파트에 살긴 힘들고 누가 옆에서 밥은 떠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모아놓고 하고 누워있으면 그럼 누가 혼자 밥은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혼자 근사하게 살다가 나이 한 50쯤 됐을 때 그 호스피스 자격증 있는 여자 만나. 그럼 딱 좋지. 너님이야. 너님의 마인드인데 너님은 호스피스까지 목에 피 빨아먹으려고 그러니? 개새끼 죽을 때까지 여자 피 빨아먹고 살라. 그래, 그렇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예. 근데 그때 그 도시 빈민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 도시 서민들하고. 에? 그렇지 않아요? 네. 1970년하고 2015년하고 차이가 없다. 별 차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약간 높아졌을 뿐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데 얘기했었잖아요, 조금. 잠깐 했었죠. 네, 박정희 특집 때 했었어요. 박정희 특집 때 잠깐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깊게 파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 광주 대단지 사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얼마 전이 남일당에서 화재가 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광주 대단지 사건이랑 약간 성격은 다를 수가 있지만 개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의 인권 같은 건 무시한 처사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197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2000년이 훨씬 넘어간 시대에서도 일어났다는 점. 솔직히 용산 참사 사람들 많이 잊었잖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남일당 그 자리는 남아 있고요. 거기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은 인권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요. 이 권력자들 혹은 부자들이 이 도시 빈민들을 굉장히 무시했거든. 그러니까 인권이 없는 걸로 무시했는데 지금 21세기 들어 안 그러냔 말이지. 현대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사건. 네. 그거 보세요.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인권도 없는 거야. 너는 그런 음식이나 받아 먹어도 돼, 그럼. 내가 던지는 거 받아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돈으로 너 먹고 살자. 그 마인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산업화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천민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인격이 아파트에 뭐가 있대, 격조가 뭐가 있대느냐니까 아파트나 욕해야지. 아파트 개새끼야. 에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사고 방식이 없다고 봅니다. 또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근데 불로소득으로, 부동산 뛰어가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땀 흘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런 개 같은 마인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노력해서 돈을 벌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당연히 노력해서 돈을 벌라고 얘기할 것이고, 노력이 또 자기 혼자 많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운 좋아서 돈 번 사람들은 에휴. 예. 네, 세상은. 네, 저는 전에 방송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분당 살았어요. 근데 분당 살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어디 사냐 물어보면 학교에서 선배들한테 저는 성남 안 살고 분당 살아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성남에 사는 선배들이 무진장 저한테 욕을 하면서 이때 이 성남 대단지 사건 얘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원고보다 더 디테일하게 정말 잔인한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아니, 나도 되게 오래전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나도 분당 살았었는데 난 그냥 성남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웃겨보려고 그랬는데 선배들한테 뒤지게 맞을 뻔했어요. 아니, 나이트 부킹 가서 예를 들어 나이트 부킹 가서 어디 사세요? 성남이요. 하다가 어느 동네요? 분당이요? 네, 분당동이요. 여자들이 씩 바뀌어. 하지만 네가 근본적으로 안 되잖아. 근본적으로 안 됐지. 네가 분당을 살든 일산을 살든 이 새끼야 뭐가 중요해. 야, 교수님 모시고 나이트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아니 교수님 모시고 나이트도 가요? 그럼. 그런 게 있어? 그럼. 이 개새끼 교수님 모시고 나이트도 가고 룸빵도 가고 다 다녔어? 뭐 할 말 없지? 아니라고 말해봐. 유구번입니다. 그래, 자. 아니, 뭐 회식 못해? 그래. 뭐라 그럽니까? 참.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산업화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를 했습니다. 경제개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이 농촌 주민들이라고 봐야겠죠. 박정희는 수출 제일주의를 폈고 그러다 보니까 값싼 제품을 해외에 팔아치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바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피를 바탕으로 산업화를 이뤘다. 이렇게 봐야겠죠. 또 그게 가장 쉽잖아. 그렇죠. 애들 월급 깎아. 아니,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제일 높잖아요. 높으니까. 네. 롯데가 왜 이렇게 됐는데 애들 월급 작게. 아유, 식욕화 회장님. 애들 월급 좀 줘요. 롯데 너무 짜. 유명하더라, 롯데. 아이, 그럼. 씨발. 우리 아버지 그런 데서 10년 이상 일했네. 그리고 안동의 대부호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얼마큼 개고생을 하신 거야. 롯데 너무 짭니다. 지금도 짜요. 롯데는 유명해. 아이, 진짜. 껌 팔아서 성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 좀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어야 됐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농촌의 저고가 정책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 지어봐야. 그러니까 곡식 가격이 워낙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생산해낸 곡식의 가격이 워낙에 싸니까 또 그때까지만 해도 산업화가 한참 진행된 과정이었기 때문에 농업인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거의 다 농업인구였죠. 근데 그들이 생산해낸 곡식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자꾸 형성시켜 버리니까 그들이 농촌을 버리고서 도시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여론조사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왜 당신들은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를 했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 근데 뭐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서, 혹은 농촌이 싫어서, 뭐 이런 것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제 60% 가까운 대답이 뭐였냐면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였어요. 쌀값이 떨어져서. 이게 바로 저건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80년대에 그 통일민주당의 박경수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원주 횡성 쪽에 나왔던 사람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을 한참 했던 사람이 기억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지. 농촌으로 누가 시집 와. 그 일만 힘들고 돈도 못 버는데. 요새는 또 안 그렇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아니 근데 하여튼 그 80년대부터 시작된 농촌 노총각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그래서 지금 많이 또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그렇죠.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있죠. 네. 그러니까 또 새마을운동을 실시했는데 새마을운동은 오히려 농촌의 빚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잘 살자고 한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잘 살자고 한 건데 뭔 돈으로 해? 나라에서 그냥 해줬겠어? 초가집을 나라에서 그냥 기와지로 바꿔줘? 아니거든요. 다 지금 것처럼 똑같아. 빚 내게 해주고. 빚 내줄게 써. 이거였거든. 그래서 새마을운동 이후에 농촌의 빚은 새마을운동 이전보다 21배가 폭증합니다. 이 씨발 근데 뭐 이게 이렇게 개판인 운동을 또 하겠다고? 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1배가 아니고 21배가량 폭증했다.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씨발 존나게 뻘쭘해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농촌에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서울 계속 네. 오는 거지. 서울 러시를 이뤘다는 거 하는 거겠죠. 1960년과 1970년 사이에 서울 인구는 245만 명에서 550만 100% 이상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따블이네요. 예,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 1971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네. 딱 이 조사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네. 이따가 나오겠지만 당시 광주 대단지로 이주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민학교 졸업장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력이 떨어지고 기술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탄수노동. 탄수노동 하는 거죠. 여성분들은 봉제 공장, 가발 공장. 그런 데 가는 거고 남성분들은 노가다. 막노동. 그렇죠?
또 공장, 예. 기계 공장 뭐 이런 데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들의 희생으로 우리 산업화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박정희 덕이 아니잖아요. 잘 된 그렇죠. 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내쫓는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올라올 때 뭐 가지고 올라왔겠어요? 그냥 딸랑 가방 하나 들고 올라온 거예요. 갈아입을 속옷 몇 벌. 그러니까 뭐 전세 월세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도시 외곽 산기슭에 판자촌을 형성하고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미아동, 상계동, 공덕동, 중계동, 구로동, 봉천동, 시흥동 이런 서울 변두리에 산등성이에 찾아들어서 무허가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전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었는데 이들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했던 우리 정부는 이들의 불법을 묵인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면 바로 철거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이들을 철거해보면 이 사람들이 또 살 데가 없고 그러면 노동력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냅둔 거예요. 또 더 웃긴 것은 세금까지 부과합니다. 야, 존나 이때부터 창조 경제네. 그렇지. 너무 창조적인데? 야, 이게 불법이고 무허가 건물인데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해. 벌금을 부과해야지. 부과할 거면. 하려면 벌금이지. 근데 세금을 부과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철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네. 많은 철거민들이 야 씨발 우리 세금 낸대 철거비 이랬다고. 말이 맞잖아. 그치. 그렇잖아요. 웃긴 거죠. 불법은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불법인데 불법 아닌 불법 같은 그렇죠. 너네. 네. 족같은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서울집의 16.4%가 움막이나 판자촌 같은 무허가 주택이었고 1566년 서울 인구 380만 명 중 3분의 1인 127만 명이 무허가 주택에 거주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당시에 무허가 주택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시미관 해친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후 대책 없이 강제 철거를 시작하니까 문제가 터지죠. 이때부터 발생하는 게 재개발의 문제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무허가 건물을 지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여기서 철거해버리면 어디 가서 삽니까? 아니, 그동안 묵인했잖아. 땅을 팔아고 삽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판자촌을 짓죠? 그럼 거기 가서 또 허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밀려. 자꾸 갈 데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하다 결국은 움막 땅굴 파서 살았잖아요. 네. 두더지도 아니고. 그렇죠. 저 김포 가는 길에 그게 살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재개발 명목으로 그동안 묵인해왔던 도시 빈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때 들고 나온 명분이 바로 이 무허가였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무허가를 묵인하고 필요 없으니까 이 무허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괴롭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이들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했지만 도시 빈민들은 철거당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무허가 건물을 짓는 자리이동,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무허가 건물을 지으려면요. 조금의 돈이 또 들어가.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럼 아니, 없이 판자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마다 더 없이 살게 되는 이게 그렇죠. 악순환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세금 또 뜯어내고. 그럼요. 또 이제 필요하면 또 이제 똥 쌀 때 휴지 닦고 휴지 갖다 버리듯이 또 그렇게 하는 거지. 자, 196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7년 7월 18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23만여 동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127만 명의 서울 빈민들에 대한 정착지 이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중 하나가 경기도 광주군의 10만 가구 50만 인구가 살 도시를 짓기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이듬해인 1968년부터 경기도 광주군에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서 서울시 철거민들을 위한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1970년 350만 평의 35만 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것이 바로 광주 대단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거민들을 이주시킬 방책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민아파트 건설이었습니다. 즉 100만 명이 넘는 철거민들을 전부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서울 밖으로 내보내고 일부는 작은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 안에 그냥 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만든 거죠. 그러나 서민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딱지를 팔고 그 돈으로 또 스스로 광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분양권 파는 거죠, 이게. 자,
그렇다면 이 딱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 돈 있는 사람이 살아야지. 그렇죠. 중산층들은 이 딱지를 사서 부동산으로 이제 또 부자가 되는 거죠. 더 큰 부자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우리가 이명박 정권 아니 노무현 정권까지 네. 부동산 불패 신화였습니다. 네. 한 4, 50년간 부동산만 사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민 아파트든 지자리든 사놓으면 부자가 되는 거야. 사서 세놓고 사서 세놓고. 그래서 지금 임대 아파트도 하나 들어가기 힘든 그렇죠.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시민 아파트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저희가 한번 언급했었죠. 와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 아파트 예산 적게 했죠. 공사기간 짧죠. 건설업체까지 경험 없는 업체를 선발했는데 여기다 하도급 문제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가 부실투성이 아파트가 돼버리죠. 이게 잘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요. 자, 공사를 따낸 건설업자는 공사를 따낼 때 또 이제 뒤에서 또 와이로 와이로 줬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그걸 또 어디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기기간 줄이고. 왜? 하루 늘어날 때마다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재도 불량자재 써가지고 건설 비용을 낮춰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철근이 70개 들어가야 되는 기둥이 있다. 거기에다 철근 4개만 넣고 기둥을 7개 만들어야 되는데 기둥 5개만 만들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끔 그 중국 그 엽기 사진 보면 뭐 대나무로 뭐 그러니까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대나무를 넣고 이게요. 발라버리는. 우리나라도 이런 게 했었어요. 그렇지. 우리랑 중국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머리 그러니까 아파. 지금 중국에서 한창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도 했었던 일들이죠. 자, 거기에다가 부실 사례 또 보면은 계단에 난간을 안 만들어. 뭐 이 작가, 뭐 세작, 이 술 약한 두 새끼. 우리 이런 데 살면 죽어. 그러니까 술 처먹고 저기 난 계단 올라가다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연탄으로 난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실공사니까 툭하면 가스가 새고 아니면은 뭐 가스가 스며들고 이런 그래서 중독 사건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연탄가스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아,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번개탄 피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면을 잘 발라야 되는데 잘못 발라가지고 구멍구멍 이렇게 이 연기가 스며드는 거지. 스며드는 거야. 그럼 자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예. 방법이 있어요? 연탄가스 안 받아봤지? 아니, 저 맡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병원도 갔다 왔어요. 니네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나는 연탄 피우는 아파트에 살았었어. 아, 옛날에 연탄 피운 아파트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암사 아파트 마지막까지 이제 있었어요. 저도 저기 강원도 횡성 살 때 아파트가 연탄 피웠어요.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깜짝 놀래. 연탄 보일라 이러면. 그 연탄 거기다가 왜, 시퍼런 이만한 다라이 있어. 다라. 네. 그거 연결하면, 거기 뜨거운 물이 글로 가잖아. 그렇죠. 그걸로 샤워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연탄 생각나는데, 구멍 맞추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아. 나도 연탄 갈고 그랬었는데. 야, 저는 시골에서 출신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군불도 떼봤어요. 어렸을 때 군불 존나 뗐어. 저 산에 가서 갈비 뜯어와가지고, 갈비라고 있어. 이 먹는 알아요. 갈비가 아니고, 갈비 네. 뜯어서 불 붙이고 아궁이에 아주 그 존나 많이 했습니다. 조개탄, 갈탄, 장작도 패고 다 했었지 뭐. 야, 사람들이 오해해. 우리 존나 오래된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야. 시골에 맨날 아니, 강원도 횡성에서 1980년대에 그렇게 살았어. 살았어요. 그럼 이 아궁이에 군불 떼면요, 아랫목이라고 있잖아. 아랫목. 옛날에 뭐 전기밥솥이 어디 있었어. 그렇죠. 할아버지 밥. 네. 이런 거 아랫목에 딱 넣어놓거든. 그렇지. 밥 지어놓고, 어. 스텐 그릇이면, 할아버지 밥은 사기 그릇이지. 아니, 우리 사한테 스탠이든 사기든. 네, 넣고, 그 아랫목에 넣어놓는 거야. 이불 덮어놓잖아. 이불 덮어놓지. 할아버지 들어오시면 그 밥 바로 그렇지. 꺼내드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텔레비 보다가 추우니까 슬금슬금 아랫목으로 가잖아. 그렇죠. 그 이불 속에 이게 딱 치다가 발가락이 발가락이 할아버지 그 밥에다 막 올리고 그랬다. 발가락에 묻었고 막 이랬다고. 그렇죠. 그 할아버지 오시면 더 드시고 막 그랬었죠. 그렇지. 예. 그리고 또 아마 이 작가 집은 더 그랬을 텐데 손자한테는 아랫목도 허용했잖아. 당연하지요. 그럼요. 할머니가 이리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할머니 그리고 또 들어가 있었겠지. 잘못하면 아랫목에 화상 존나게 입습니다. 아. 존나 뜨거워요. 오래된 집은 그 아랫목 쪽에 장판이 다 누렇죠. 타 있어. 그래, 다 있어요. 갈라져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 민속작판 그런 거 있잖아. 노란색. 네. 거기만 이제 익어가지고 꺼멓게 돼 부풀어 있고. 올라야 돼. 예. 그리고 요즘에 시골에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그 아궁이를 하시는 분이 많대요. 보일러를. 네. 근데 여러분 존나 귀찮습니다 그거. 아 정말 귀찮아요. 하지 그냥 마세요. 심야전기 쓰세요. 네, 쓰세요. 그렇지 제발 하지 마시라는. 한두어 번은 낭만이 있겠지. 아니 편하자고 사는 집에 왜 추억을 찾아서 이렇게 몸품을 그러니까. 파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
연탄가스 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한번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연탄가스 중독으로 많이 죽으니까 연탄이라고 안 부르고 살인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인탄. 또 그때는 아마 연탄이 지금보다 품질도 안 좋았어. 그렇죠. 더 정확했을 거 아니야. 뭐 예전에 구공탄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구멍 9개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연탄 만드는 기술도 훨씬 떨어졌을 거고. 이 연탄으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대성산업이지. 네. 그렇죠. 지금 적십자 회장으로 계시는 네. 성주 누나 아버지. 네. 에이씨. S라인 콘덴싱. 그러니까. 원래 대성 탄광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발전한 게 보일러 산업이겠지. 네. 대성 그런데 뭐 셀틱 가스 보일러. 성주 누나는 아버지 또 오빠 아들 도움 다 안 받고 자수성가. 자수성가시니까 진짜 여기도 또 심한 또 자수성가 아이콘 나왔는데. 자수성가 아이콘이요? 야, 요새 셋돌 잘 있대. 연락 와요? 아니 전에 팬카페에 글 썼던데요? 팬카페 네. 글 썼던. 오케이. 자, 아니, 우리한테 후원 좀 하라니까 셉돌 돈 많잖아. 저도 와인 좋아합니다. 아, 네. 진짜. 자, 연탄가스에 대해서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내일 여기서 사신은 죽을 사자의 신신자, 사신의 품에 안겨 잠이 들고 사신의 품에서 잠이 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탄가스 피워놓고 이제 왜 그 불 하나 갈아놓고 자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연탄이 이제 막 타기 시작하면은 가스 들어오면 잘 때 한참 가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일어날 때 그 가스가 차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연탄가스 문제를 언급한 1969년 10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 동안 500명이나 중독사하였다 하나 해마다 이 숫자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만약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금년 겨울에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이 염려된다. 소위 살인가스를 난방연료로 삼다는 것은 자체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독립국가가 된 지 20년이 넘도록 정부나 국민이나 속수무책 겨울마다 살인가스를 베개 삼고 잔다는 것은 문명 국가로서 이 이상의 큰 수치가 있을 수 없다. 1969년이면은 아직 지금은 문명국가일까? 난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은 연탄 안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연탄 가스 죽는 사람은 다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연탄가스 얘기를 한 이유는 연탄가스 중독이 많이 생긴다는 게 아파트 공사 부실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구들장에 거고. 금가 있으면 가스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족같이 했으면 기본적으로 구들장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연탄 가스로 죽어. 자, 이 정도로 난림공사가 심하니까 그리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4개월밖에 안 된 시민 아파트, 와우 아파트 이 동네에요. 와우 아파트가 붕괴 사고가 발생해요. 1970년 4월 8일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산 1번지에 위치한 와우지구 시민 아파트의 한 동이 와장창 폭삭 주저앉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와우 아파트는 부실공사의 총 완결판이었습니다. 와우 아파트 13에서 16동은 주식회사 대룡건설이라는 곳이 맡았는데요. 대룡건설은 하청업자 박영배라는 사람에게 또 공사를 맡깁니다. 그러나 이 박영배라는 사람 무면허업자였습니다. 자, 공사비가 한 동에 1,1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1,100만 원도 5층짜리 아파트를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요. 심지어는 실제로는 600만 원의 그 아파트를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에? 그러니까 1,100만 원도 부족한데 그거 반 정도 되는 가격의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기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지 또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을 줄 때는 또 한 동당 125만 원을 떼고 주니까. 뭘로 짓는 거야? 공사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래 공사비 한 4분의 1 정도 가지고 졌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이거를 메꾸려고 하니까 부실이 생기는 거죠. 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이제 콘크리트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에서 모래를 더 많이 섞고 그 모래도 좋은 모래도 아니고 일반 흙하고 섞은 좋지 않은 모래를 섞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물은 돈 아끼려고 하수도를 썼다고, 하수도에서 물을 퍼가지고 썼다고 그래요. 이게 시멘트야 모래야 아니면 시멘트 가루야 도대체. 툭 치면 깨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 위치도 산 중턱에 위치하고 뒤편에 개울까지 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울이 흐르면 어떻게 돼? 자꾸 침식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네. 집안이 견고한지 의문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은 설마 이런 일은 없겠죠? 이렇게 공사하는 데는? 근데 요즘 뭐 감리도 하고. 롯데월드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아니, 우리 아파트도 관악산 중턱에 있거든요. 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살만해. 윗집에서 오바이트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렇지. 괜찮아. 살만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위치 그리고 부실한 공정 그리고 부실한 재료를 쓰는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당시 김현욱 시장이 불도저 시장이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예. 불도저 대통령도 그놈의 있고 씨, 불도저 시장도 있고 아유, 씨발. 진짜. 불도저 그냥 아유. 그래서 박정희의 총애를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김현욱 시장이 아파트를 산 중턱에 건설한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여기다가 지어야지 각하는데 딱 보이는 거 아니야. 그 박정희가 보고서는 응 잘했어 닌자 이럴까봐. 자, 이게 당시 시민 아파트가 다 산에 지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왜 산에 지었냐 물으니까 이런 말 했다는 거죠. 이렇게 산에 지어야 각하면 잘 보인다고. 근데 뭐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땅값이겠죠. 싸요. 산 아니 올라가야 당장에 싸지. 전답 택지 임야 중에 임야가 제일 싸요. 그럼요. 땅값은. 네, 그럼요. 예. 자, 결국에 해빙기가 되면서 땅이 녹자 집안이 내려앉고 그러면서 기둥도 내려앉고 아파트가 산 아래로 와장창창 넘어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 밑에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이 하고 넘어다 퍽 쓰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또 산 위에 졌으니까 그 산 밑엔 또 판자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판잣집 3채를 덮쳤고요. 이 사고로 인해서 33명 사망, 38명 부상. 이런 이야. 인재가 일어났다고 이거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픽감이 좀 됐겠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시민 아파트 계획은 취소가 되었고요. 이미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434개 동의 아파트 중에서 349개 동이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고요. 결국에 1971년에서 1977년까지 시민 아파트 가운데 이때 지어졌던 시민 아파트 가운데 101개 동이 철거가 되고요. 철거 비용은 447동 건립 비용에 맞먹는 50억 700만 원이 이 돈이었으면 아파트 다시 지었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부고속도로도 날림으로 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도 엄청나게 죽어나갔고. 경부고속도로 완공되면서 뒤에서 보수공사했다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 지은 것보다 보수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고 네. 앞으로도 아마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지을 때 제대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일본은 개 족같이 욕하지만 일본은 건설 이런 걸 할 때는 잘해. 다리 놓고 이런 거. 뭐 내신 설계하고 옛날부터 그랬거든. 걔네 워낙에 또 그런 걸 좀. 예. 근데 걔네들이 일본 내에서도만 그렇게 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건물 질 때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 이 불도저 시장이라 그러니까 이명박도 처음에 그 버스 중앙차로 해놓고 그 아스콘 다 밀려나가지고 다시 깔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중간에 이렇게 와이로 쳐먹는 새끼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예. 자, 철거민 2주 대책 중에 하나였던 시민 아파트는 그렇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책이었던 광주 대단지 건립 계획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 박사 말한 대로 두 가지로 투를 했어요. 한 100만 명이 넘는 이 도시 빈민들을 보내야 되는데 판자촌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반은 서울시 외곽에 광주 대단지로 쫓아내고 보내고 나머지는 서울시 내부에 시민 아파트를 지어서 수용하고. 자, 근데 시민 아파트가 실패했죠, 지금. 그렇잖아.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반 이주 정책 이것은 어떻게 그럼 성공을 했나 실패했냐? 이걸 살펴봐야겠죠. 오늘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야, 우리 방송 짧게 해도 되겠다. 본 광고가 이렇게 길어. 내가 1분 내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성 선생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딴 데 안 하고 우리한테 뭐 찾아오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우리랑 또 어울리네 보니까. 이 성 관련된 물건의 종합 주식회사가 되시려나 봐. 모든 물건을 다 다루시는 혹시 콘돔은 없으신가요? 그래 뭐 그거야 뭐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알겠죠.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알 테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뭐 가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네. 아니 거기 구성의 아우성 장터, 아우성 장터라고 네.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쳐보시고 요즘에 말이죠 결혼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나 여자나 늦어져가지고 특히 여성들의 결혼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불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없어 남자 여자 검색해 보면 근데 애는 안 들어서. 이런 문제들. 게다가 또 그걸 더 신경을 쓰다 보면 더 안 되고. 그렇죠. 네. 가정 불화 또 이어지고. 그리고 여성들의 이제 생리불수의 문제. 이것은 뭐
성인뿐만이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해당하는 문제니까. 여기 제품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이 고추냉이 스프레이 있잖아. 치안이 오면 뿌리는 거. 요거 내가 우리 아는 후배 중에 하나가 이거 갖고 다닌 거야. 갖고 다녔는데 얘가 술을 좋아해. 술을 잘 놀아. 나중에 이제 치안 같은 애 나타났는데 뿌렸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구나. 취해서. 지한테 뿌린 거야? 헐. 그러니까 너무 만취되면 안 되고요. 정상적일 때는 이게 효과 좋습니다, 이거. 하여튼 뭐 여러분들 구성의 아우성장터 많이 이용해 주시기 아,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방송도 또 하신다니까 거기 또 네. 많은 정보 또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죠. 또 이제 팟캐스트계 홀트아동 복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이제 구성회 선생님의 또 아우성 또 팟캐스트도 많이 들어주시고, 최욱 정용진은 아니지 저기구나. 시네타운 90는 뭐 저기 메이저 월간 여성지랑 뭐 인터뷰하고 그러더구만. 다 저희 덕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아우성의 시즌 2인지 3인지 모르겠어요. T2? 할 때는. 2가 되지. 새로 되겠죠. 시작하는데, 네. 역시 녹음은 안가에서 합니다. 저희는 뭐 끌어주기도 하고, 또 장소 제공도 다 해드립니다. 아니, 솔직히 구성회 선생님 저 시즌 1을 다 들었는데 방송 질이 너무 낮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안가에서 오시면은 퀄리티 자체는 진짜 100% 보장합니다. 이거 이번에는 이 박사가 또 게스트로 한번 나가드리는 거 어때요? 왜? 아니 할 얘기 많잖아. 야, 나는 성적으로는 문제 없어. 여자와의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 그럼 참나원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지, 난 참나원이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참나원 했잖아. 아니 그럼 아니 아우성 가서도 많이 배울 수 있잖아. 야, 아우성 가서 배우는 거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의 대부분의 지식은 다 동영상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알면 뭐해. 실제로 해봐야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대책 중에 하나는 시민아파트 건립이었고 또 하나는 광주 대단지로 철거민을, 단체로 이주시키는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지금의 여기가 어디냐면요. 성남시 수정구 그리고 중원구입니다. 여기에 신흥 위성 도시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겠다는 모든 철거민들은 용산, 청량리, 영등포, 봉천동, 청계천, 숭인동, 마장동 등지에서 광주로 몰려갔습니다. 정부는 50만 정도가 모이면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아무 대책 없이 가구당 20평씩 분양을 했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이거 진짜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니까? 야, 한 50만 명 정도 모이면. 지네가 먹고 살 거야. 알아서 살아. 이게 뭐야? 나 씨발. 참. 아니 원래 아니, 우리나라가 인프라를 해줘야 될까, 인프라를. 그렇죠. 아니, 지금도 아마 50만 명 정도 그냥 택지에 몰아놓으면은 그냥 살아 그러면은 출퇴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쟁이죠, 전쟁, 그냥. 전기는 어떻게 깔려 있고 그냥 땅만 제공하고 참, 살라고 그런 거 아니야. 결국에. 이게 단순히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당이나 일산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고려를 안 했거든. 95년도에 분당에서요. 서울에 학교를 가려면 여러분 안 믿겠지만요.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돌아가거든. 니네가 그렇죠. 버티란 얘기야. 아니, 그리고 분당이 성남에 속해 있는 여러 구 중에서도 서울이랑 제일 멀어요. 그쵸.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서울이랑 훨씬 인접해 있고, 또 분당은 좀 떨어져 있어. 또 되게 문제예요. 분당에서 붙어 있는 데 있다, 판교. 판교. 근데 판교는 끝까지 개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게 개발했잖아. 지금처럼 어떻게 뭐 신도시 인프라들이 만들어진 게 수월해진 요즘에도 힘든데 이때 당시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만 몰아넣은 거예요. 네. 와. 한 가구당 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을 한다. 입주하고 3년 뒤부터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공장을 세워서 일자리도 만들어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철거민들은 너나 없이 광주로 이동했습니다. 심지어 중랑천 일대에 천막을 치고 살던 빈민들은 광주 대단지로 보내달라라며 데모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희망에 들뜬 빈민들은 광주 드림을 꿈꾸면서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갓난아기는 없고 큰아기는 걸리고 머리에는 이불 보따리 양손에는 가재도. 피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피난이지 뭐. 챙겨들고 트럭에 올라서 광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광주가, 그러니까 지금은 성남이지, 그렇게 교통이 잘 발달돼 아니, 있었을지도 아무것도 없는 의문이고. 이 사람들이 뭐 타고 갔냐면요.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뭐 군용 트럭, 아. 용달차 이거 타고 간 거야. 뭐 버스, 기차 없어. 그러니까 피난이지 뭐. 피난이지. 그리고 그 기존에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인프라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광주에는 판자촌 철거민이 21,372가구에 10만여 명, 전매 입주자 6,344가구, 14,000여 명, 기타 전입한 사람이 2,950가구에 13,000명, 총 15만 명 정도가 거대한 천막촌을 형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난민촌이야? 난민촌이지. 난민촌이야. 맞아. 이거 딱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텐트죠. 군용 텐트 같은 것만 줬어요. 난민촌이지. 2주 계획까지 잡고 있던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요. 55,650세대에 27만 8천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요. 광주에 처음 도착해서 보니까 이 풍경이 삭막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택지 조성은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요. 도로는 엉망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땅은 진흙벌로 바뀌었습니다. 수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먹고 씻을 용수도 제대로 못 구했습니다. 더 문제는요. 하수도예요. 하수도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악취가 풍겨났습니다. 하수도라는 게 이제 뭐 오물 또 똥 싸고 하면 이거 걸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안 되니까 뭐 온갖 사방팔방에 냄새 나는 거고. 그렇죠. 지금 택지 조성이 뭐냐면 맨 먼저 사실은 어디 뭐 개발한다, 집을 짓는다 할 때 이 택지부터 하는 거거든. 딱 깎고 편편하게 하고 이런 건데 그조차 아주 그런 기초조차 안 돼 있었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밀어 넣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거기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는 먹을 기본 중에 물이고 기본이지. 하수도는 쌀물이잖아요. 야, 먹지도 싸지도 못하게 한 거야. 이 박사, 중세 유럽에서 하수도 같은 건 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 막 쥐떼가 창궐하고 이래서 뭐 콜레라 창궐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지금. 대다수의 빈민들은 종로나 을지로에서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다니는 버스는 시형버스 3대, 민영 1대, 달랑 4대가 전부였습니다. 아까 저희가 몇 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버스 대회를 어떻게 움직이냐고. 이게 말이, 야, 버스 한 대 최대한 땡겨놓으면 몇 명 타냐?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서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는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일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 일꾼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려고 온 사람들인데. 정부가 약속한 광주 대단지에 유치하겠다던 공장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도, 전화,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은 계획량의 2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생활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까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겠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즉흥적 도시 계획을 세운 뭐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 지시에 꼼짝 못하고 알아서긴 공무원들. 이들이 가장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는 명분으로 우선 철도역 주변 판자촌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까 그 나온 동들 중에서도 이제 철도역 주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면 뭐 비행기 타고 오고 기차 타고 오고 다 맨 먼저 볼 거 아니야. 거기부터 철거해라. 그래서 각 구청장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서 강제 철거를 단행합니다. 그러나 광주 대단지는 아직 그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허허 벌판에 철거민들을 밀어 넣은 것이죠. 1969년 9월 광주 대단지에 최초로 입성한 철거민들은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로 밀려난 용산역 주변 철거민 3,301가구 14,150명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역사가 반복되네요, 또. 또 용산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몰려갔는데 아직 그 광주는 기본 인프라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이 14,000여 명이 어떻게 하냔 말이죠. 어떻게 생활하냔 말이죠. 자, 또한 정부는 애초에 철거민을 위한 이주단지 목적 이외에 이들을 광주로 보낸 이유는 땅 장사를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돈이 없었던 정부가 광주를 선택한 이유도 땅값이 다른 곳보다 저렴한 평당 300원 선이었기 때문이었죠. 또 이마저도 70%가 넘는 곳이 국공유지였습니다. 뭐야? 국공유지는 뭐 민간 사람이 갖고 있는 거에 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냥 정책으로 실시하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30% 정도만 민간인들한테 땅을 사고 거기다가 또 땅값이 존나 싸니까 바로 광주를 택한 거였죠. 물론 안보 문제 때문에 광주를 택한 이유도 있어요. 의정부나 이쪽은 북한을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광주를 택한 이유도 있다. 정부는 도로를 내고 도로 옆 땅값이 오를 만한 자리는 철거민들에게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보지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챙겼죠. 제일 먼저 도로가 나고 그 옆에 있는 땅,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야? 예. 최고죠. 여기 있는 철거민한테 분양하지 않고 자기들이 챙겼다는 겁니다. 야, 씨발, 기획부동산 애들이 이렇게 하거든. 자, 훗날 이 유보지를 일반 분양할 때 땅값이 어느 정도 올렸냐? 종로의 땅값보다 더 비싸게 뛰었으니까 정부로서는 대성공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이 유보지의 최고 평당 가격은 한 평에 20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300원짜리가 말이죠. 그렇죠. 이거 뭐 몇 배를 기획부동산이야, 이 새끼들. 자, 정부는 이렇게 땅 장사를 했고 철거민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아니 아까 세작이 얘기했지만 용산역부터 철거하기 시작해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땅 장사 해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 광주 대단지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서민들 아니야. 그렇지. 서민들에게 돈을 쥐어 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사가 우리나라 반복되네. 재개발의 역사가 다 이따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뭐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한다 했지 않습니까? 서민들 주거 대책을 위해서. 그런 월세를 뭐 100만 원 책정하고 이 씨발 누가 거기 들어가 그러면 결국 이거 민간 주택업자들한테 혜택 주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알아봤거든. 알아봤어? 그러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어딘가 현대인가 어디서 뭐 이건 포스코인가 어디서 짓는 민간 임대 아파트가 나왔는데 쓱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게 훨씬 그러니까 그거랑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 임대 아파트면은 전세나 월세보다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전세나 월세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탁상행전 전적인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박사 방법은 하나야. 아파트 있는 여자 만나라. 그치? 내가 아파트가 나 지금 집에 들어올 여자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집도 나쁘지 않아 나 혼자 사기에. 자, 당시에 열악하고 비참한 광주 이주 빈민들의 상황이 담겨 있는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6월 3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식수 등 생활의 터전이 될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서울 난민촌들의 철거민들이 천막 속에서 살아가는 광주 대단지에 대장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3살 하늘성 군 등 281명이 3일까지 5일째 앓고 있다. 이 중 약 한 번 써보지 못했다는 송숙 씨는 2일 하오 동부시립병원에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졌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내린 비로 더러워진 웅덩이의 물을 그대로 마신 뒤 설사와 열이 나며 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웅덩이는 주민들이 가뭄으로 메마른 단대리 앞 개천바닥에 27개나 파놓고 식수로 써왔는데 30일의 비로 주변의 시궁창물 등이 스며들어 물 안에는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벌레가 들끓고 있었다. 임시진료소 하나 없어 환자가 생겨도 방관만 하고 있다는 주민 박석홍 씨는 정착을 시켰으면 최저 한도의 음료수와 진료소쯤은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며 급수차 한 번 나온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거요. 아프리카에서 왜 말라리아 걸리고 뭐 학질 걸리고 콜레라 걸리고 다 물이 문제거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한 40년 전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수도가 없으면 급수차라도 와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그것조차 안 해줬으니까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호구지책을 한 거예요. 이 그렇죠. 단대리라는 데가 지금 아마 제가 단대동. 맞다면 단대동이 맞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단대오골이 있는데 거기는 유흥가 지금은. 지금은 유흥가지. 그니까 40년 전에 이랬단 얘기 아니야. 자, 방금 읽어드린 기사는요.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기사였습니다. 그럼 뭐야? 최소한 1년 동안은 이 지랄을 이 사람들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썩은 물 먹고. 썩은 물 먹고 버스 몇 대 안 되는 걸로 병원 출퇴근하고 병원도 없고. 자, 당시 불화가격 시정 대책위원장이었던 전성천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십 구의 시체가 쏟아져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광주 대단지에 살았던 철거민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로 불을 밝히고 냇물을 길어다가 쌀을 씻고 인근 야산에 생나무를 베어다가 밥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조차 없어가지고 인근 야산은 순식간에 인분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질, 콜레라, 설사 등의 전염병에 시달려 전염병이 심했던 1970년 초여름에는 하루에 서너 구의 시신이 실려 나왔습니다. 또 야산에다가 이렇게
용변을 보고 그랬으면 비 오면 그게 다 또 흘러내려올 거 아니야. 또 생각해봐. 남자, 여자, 학생들 다 섞여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데나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통도 아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광주 대단지의 생활 여건은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자 이제는 유언비어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남편은 서울 다녀온다고 나간 지 일주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산모는 그동안 꼬박 굶었다가 어린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자기의 애를 삶아서 먹었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이 광주 대단지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주더라고요, 선배들이. 이런 소문들이 정말 돌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참한 생활이 이렇게 이어지면요.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유언비어가 계속해서 퍼지게 돼 있어요. 네. 정말 사실인 것처럼. 야, 여기 옆집에 산모가 애를 잡아먹었대.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우리도 배가 고프거든. 그치.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를 믿지 지옥이야. 못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공포를 낳고 더 극심한 공포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집단 기억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절도, 폭행, 성폭력, 거기 아유, 치아는 그럼요.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아니, 뭐가 안 있어. 돼 있잖아. 완전히 진짜. 무법천지. 그럼 사람은 극단에 몰려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 폭력을 계속 분출할 수밖에 없고. 아휴. 자, 이렇게 되니까 철거민 중 일부는 도저히 못 버티고 자신에게 주어진 입주권을 부동산 업자에게 팔고 다시 서울로 가 판자촌을 지었고 부동산 업자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입주증을 산 전매 입주자들이 광주로 들어왔습니다. 딱지치기에서.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거를 한 인구 50만 최대 그런 도시로 만든다, 위성도시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당연히 몰려들죠. 분명히 이건 땅값이 뛸 것이다. 그러니까 딱지를 받은 네. 저 철거민들한테 이걸 사가지고 대판 겁니다. 전매로 들어온 사람한테. 그러면 전매로 들어온 사람은 왜 들어왔냐? 그 사람들 잘못 쏘은 거예요. 정부에서 자 아까 이제 세상에 읽은 것처럼 거기 가면 뭐 공장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일자리도 주고 집도 주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철거민 아니고 비싼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톡톡 틀어서 광주로 온 거야. 광주 와서 부동산 업자한테 그 딱지를 사는 거죠. 근데 와보니. 엉망이지 뭐. 자, 그러나 국가는 철거민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무허가 주택에 대한 대규모 조사사업, 철거반의 상주 등을 통해 이들이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니넨 나오지 마, 이 개새끼들아. 거기 처박혀 있어, 이거네. 아니,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 양반들이 도저히 광주에서 못 버티니까 자기 갖고 있는 딱지증을 부동산에 팔았잖아요. 서울로 다시 들어오면 또 판자촌을 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주민등록증 보면 알잖아, 주소지 보면. 이걸 무슨 권한으로 막아? 그러니까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 국가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 대한민국은. 그치. 헌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치. 그걸 국가에서 어떻게 막냐고. 이것도 국가도 무법천지였다. 개무시한 거지 뭐. 그런 거죠. 자, 철거민들에게 입주권을 산 이주민들은 그럼 어땠을까? 철거민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에 가면 내 집 얻을 수 있고 직장도 얻을 수 있단 말에 전국에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몰려든 이주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돈으로 가격이 뛴 딱지를 샀고 문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은 없었어요. 딱지 사느라. 그냥 딱지만 그렇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분양을 주면서 집은 국가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집은 니들이 알아서 지어라. 20평 딱지만 주겠다 우리가. 땅만 제공하겠다 이거였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딱지 사고 나니까 집 지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나 철거민들이랑 별반 다를 바 없었다니까. 사람들께 이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제 설명 좀 드리면 지금 성남에 가면요 구시가지 쪽은 집들이 다 조그매요. 다 20평이에요. 다 20평이에요. 이때부터 나온 그 전통이야. 그거 갖고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 그랬대. 줄을 거는데 줄을 쫙 맨 땅에 줄을 거놓고 자 고르세요.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부산 운전하기 힘들다 그러지. 야, 성남 장난 아니에요. 그 골목길 운전 한번 하려면은 왜냐하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또 20평짜리 집들이니까 창문 열고 옆집 보면 옆집이 다 보여. 그러면 생각해봐.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됐을 때 어떻게 유입이 되겠어요? 계속해서 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끼리만 유입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도시 발전에도 계속 저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애초 도시계획을 20평으로 잡았기 때문에. 니들은 평생 20평에 살아 이거야. 계속 20평이야. 그렇지. 옆집 먹으면 이제 40평 되는 거고. 자, 사건이 나던 1971년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있었던 해입니다. 박정희는 당선을 위해서 광주 대단지에 공장을 지어서 난민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공수표죠. 그건 뭐 당선되기 위해서 뭔 말을 못해? 증세를 하지 않고 증세 없는 실행하겠습니다. 복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 딸이 자, 또 차지철은 토지 무상 양형 5년간 면세 이런 공약을 냈는데 이게 돼? 그러니까 불가능한 공약인데 뭐 차지철은 정권의 인자니까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던 거야. 그치. 대통령도 해주고 정권 인자도 이런 공약을 했으니까 제가 말하면 되겠거니. 자 참자. 좀 참아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래서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들이 남발을 하니까 되게 광주 대단지가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당연 입주권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을 합니다. 결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만 입주권만 상승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처럼 그런 걸 알 수 있는 정보 루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는 끝이 났고요. 뭐 이 작가가 계속 얘기했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부전여 자꾸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 고용효과 단 3%에 그쳤고요. 서울시는 1971년 7월 13일 딱지의 매매를 금지시키고 7월 31일까지 택지 대금 일시불로 내놓으라고 철거민에게 통보합니다. 분명히 3년 분할 상환의 약속이었거든요. 원래 약속은. 근데 요거 지키지 않은 거죠. 더욱이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단서 조항까지 달았습니다. 아니 씨발 지들이 씨발 들어가라 해놓고는 이게 뭔 개소리야. 당시 택지 자금은 철거민들에게는 평당 2,000원, 전매 입주자들 같은 경우는 땅값이 뛰어서 평당 8,000원에서 16,000원 정도 했다고 그래요. 당시 수입이 있는 철거민, 이주민들의 평균 월급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됐고 그러다 보니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30만 원 정도 할 거 아닙니까? 택지 자금이. 이 택지 자금을 일시불로 낼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던 광주 대단지 주거자는 없었다고 봐도 된다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서울시가 딱지 매매 이제 하지마 앞으로 이렇게 하고 7월 31일까지 일시불로 내 땅값을. 근데 이걸 언제 공표했나? 7월 13일 날 했어. 야이씨.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 아니 요새 임대 아파트 재계약하면은 몇 프로씩 이제 뭐 많이 올리기도 하고 이제 네. 몇 프로씩 올리거든요. 몇 프로씩 올리는 것도 한두 달 재계약 한두 달 전에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보름밖에 안 되는데 자 철거민들한테는 이제 평당 2,000원이라 했으니까 20평이면 4만 원 아닙니까? 네. 철거민들이 4만 원이 어디 있냐고 4만 야, 원이. 그 돈이 있으면 여기 살았겠냐? 그러니까 그런데 다 안 내놓으면 무효. 아니면 씨발 지역 보내. 벌금 때릴 거야. 어쩌라는 이런 거야,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살라 이거네. 참나. 돈 내놓고 무조건 살라 없으면 이거네. 나가 이거잖아. 아니 쥐어 짜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야,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이랑 뭐 별다른 차이가 없네. 아까 이 작가 아파트값 얘기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 정부는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여기에다가 10평에 3,000원씩 건물 취득세까지 내라고 세금 뜯는 아니 어쩜 이렇게 똑같냐 진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돈 얘기는 하려면 그때랑 지금 그러니까, 물가 비교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10평에 3,000원짜리 건물 취득세 그러니까 보통 20평이었으니까 예.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 취득세로 되는데 내라는 거죠. 예. 자, 20kg짜리 밀가루 한 포대가 1,000원 정도 했으니까 6포대 아니요. 6포대지. 아이고야. 6포대면 한 가족이 졸라 오래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야 철거민들 맨날 수제비 끓여 먹으면 그래. 그렇지. 몇 끼로 해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도로도 없죠. 상하수도 시설도 없죠. 그리고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택지 그냥 껍질만 벗겨낸 그냥 나무 뽑아버리고 뭐 그랬던 껍질만 벗겨낸 맨 땅을 수십 배로 사라는 그리고 그것도 보름 만에 돈 가져오라는 거기다가 세금까지 내라는 예
그런 상황인데 아니 열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그러니까 있어? 이 통지서 받으면요. 이런 돌아버리는 거지 바로. 아니 생각을 해봐. 딱 이제 이고 지고 와서 딱 왔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어떻게 해주겠다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 한 1년 6개월 버틴 거야. 그치. 그리고 저기 산에다 똥 싸고 옆에다 똥 싸고 드럼물로 물 마시다가 옆에 죽어나가는 사람 보고 야 애까지 잡아먹었대나 소문까지 듣고 인심은 점점 흉흉해지는데 갑자기 돈은 한꺼번에 내놓으래도 세금까지 내래고 열받지. 야, 이거는 열받는 정도의 문제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민들이 격분합니다. 이들은 분양지 불화 가격 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대지 가격을 평당 1,500원 이하로 해줄 것. 하나, 불화 가격을 10년간 연부 상환토록 해줄 것. 10년 할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나, 향후 5년간 각종 세금 면제해줄 것. 하나, 영세민 취로장 알선과 그들에 대한 구호 대책을 세울 것. 이 사람들이 이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동안 그러니까 짧게는 뭐 1년, 길게 산 사람은 2년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 네. 견뎠잖아. 네. 이 정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당연한 거고 이 사람들이 버틸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거기다가 강제로 반강제로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그런데 내무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다 입 싹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 누구도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광주에 파견되었던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지네가 뭐 가난뱅이 그 영세민들이 뭐 힘이 있겠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렇죠. 이런 와중에 주민들과 면담을 했던 서울시 최종환 제2부시장이 사태 파악하지 못하고 이거 개씨 진짜 족같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성남 민심이 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최종환 뭐라고? 서울시 제2부시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난민들에게. 누가 당신더러 이곳에 와서 살라고 했어? 여기서 안 살면 될 거 아니요? 야, 씨발 완전히 울고 싶은데 와서 그냥 이 사람 달리는구나. 아니 이 사람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욕을 못 하겠다. 진짜. 아이 더러운 새끼들아. 야, 오피스한 새끼들. 누가 여기 살라 그랬냐? 니들이 와갖고 살았잖아. 왜 지랄이야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전까지 대책위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투쟁위원회로 바꿉니다. 이제는 전투 못 모드로 살겠다는 바꾸는 거지. 거죠. 말 한마디 바뀌는 게 이렇게 의미가 강한 거예요. 8월 11일 최후 단결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날 강목과 곡괭이까지 준비하는 등 분노가 극에 달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화날만 하지. 시위 전날인 8월 9일 광주 대단지 내에 주민들의 권리를 촉구하는 3만여 장의 삐라가 뿌려지고 주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그제서야 광주 출장소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서울의 SOS를 타전합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이 8월 10일 날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얘들이 정부에서 8월 9일까 전날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난리가 일어나는 줄. 난리가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존나 무시한 거지. 니네들이 새끼들아 뭐 해봐야 뭐 어쩌게 하겠어. 그렇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야 네. 나라가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감히 니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8월 9일 그 전날 뭐 삐라 뿌려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일처리를 존나게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 서울에 소위 말하는 본사지. 본사에 띠띠띠띠띠 띄웁니다. 헬프미 긴급 사태 발생 현지에서 해결 불가능이라고 SOS를 타전합니다. 출장소 측은 투쟁위와의 면담 후에 내일 서울시장이 11시까지 오기로 했으니 시장과 일단 만나보라고 권유를 했고 우리 또 착한 투쟁이 측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띠띠띠띠 대고 SOS 쳤잖아. 네. 그러니까 본사에서 야 이거 내가 간다 그래. 내가 간다 그래. 내일 11시에 애들 모이라 그래. 예. 이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 주민들은 또 서울시장 온다니까 면담하고 좀 해결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또 대대적으로 알리죠. 내일 11시까지 시장이 온다니까 우리의 단결력을 보여줍시다. 내일 11시까지 다 모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민들은 시장과의 약속 시간 2시간 전인 9시부터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분노의 지수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잠깐만, 지금 이제 안가 녹음한다 그래도 사람들 신나가지고 8시부터 녹음인데 6시부터 술 마시고 있잖아. 그런데요. 11시에 온다고 했던 서울시장은 11시가 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야 이 씨발 또 속았다! 내려가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단체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건 한 명이 이렇게 외치면요. 이 상태에서는 군중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우 하고 몰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또 모여 있잖아. 그래요. 다 흥분한 상태고. 열받은 상태고. 걷잡을 수 없는 소요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우선 광주 출장소로 달려와서 내부 집기를 모두 부수고 불을 질렀습니다. 출장소 앞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공무용 버스와 트럭을 탈취해서 광주 대단지 전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진격하자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형 버스도 불에 태워졌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시위대에 가로막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기동대 700명이 투입되었지만 흥분한 거대 군중들을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 군중들이 뭐 몇만 명은 됐을 거 아니야. 그럼요. 700명 가지고 어떻게 막아 이걸. 광주경찰서 성남지서와 남문주유소가 불길에 휩싸였고 경찰 차량들도 뒤집혀서 불타올랐습니다. 곳곳에서 경찰들과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을 폭행한 경찰을 찾아 죽인 다음에 시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암흑천지 광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요, 또 해필. 예. 아, 참 영화의 한 장면이구만. 네. 그렇죠. 전경과 주민이 대치하던 중에 도로변에 참외 트럭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명한 에피소드죠. 네.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주민들은 일제히 참외 트럭에 달려들었습니다. 굶주리고 있던 주민들은 트럭에 실린 참외, 바닥에 떨어진 참외를 정신없이 먹어댔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참외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니, 잘못된 정부 시책으로 헐벗고 굶주리던 주민들의 분노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위는 오후 들어서 소강 상태를 보였고 양택식 서울시장이 투쟁위와 만나서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다고 하니까 시위대는 그제서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주민들과 한 약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전매 입자들의 대지 가격도 철거민들과 같게 한다. 아까 그 철거민들은 2,000원이었고 전매 입주자들은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했는데 그것도 철거민들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하나, 주민복지를 위하여 구호 양곡을 방출하고 자조 근로 공사를 실시한다. 하나, 경기도 당국과 협의하여 취득세 부과는 보류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세금도 정부와 협의하여 가급적 면제토록 하겠다. 하나, 주민들은 당국과 협조하여 지역 발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자, 시위가 이렇게 크게 일어났고, 강주 대단지 폭동 사건이라도 하죠. 네. 어떤 사람은 밀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시위가 일어나니까, 서울시장이, 11시까지 원래 가려고 했던 서울시장이, 자기는 비 때문에 늦었다 그러지만, 어쨌든, 늦게 와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약속을 했는데, 우리 박정희 각하의 생각은 달랐다. 박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사건 다음 날. 1971년 8월 11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 제71-458호 첫 페이지에 박정희는 뭐라고 썼냐? 주동자를 엄단에 처하라. 라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시위에 배우가 있다고 보고 배우를 캐는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배우를 찾으러 갈 시위. 시위자들의 뒤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흘린 것이죠. 자, 경찰은 시위 당시 경찰 카메라에 잡힌 시위대를 중심으로 검거 작전에 나서서 모두 20여 명을 구속하고 목격자 진술 등에 의거 13일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 지나서 추가로 8명을 구속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2명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그거네. 니네들 영세민인데 어떻게 불 지르고 어떻게 뒤집어 엎을 힘이 생겼어. 그렇지. 분명히 니들이 조직을 했어. 배우 세력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촛불 하나 들어도 뭐 그렇죠. 배우 세력 얘기하는. 아유, 네 진짜. 1971년도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2015년인데 뭐가 좀 다른 게 없다? 그러게. 자, 시위는 끝났죠? 그러나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전매 입주자들의 대지 가격이 철거민과 같게 되었지만 기본적 주거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거든요. 인프라. 예? 근데 공장도 들어서지 않았고 일자리가 없고 기본 의식주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민들은 계속해서 유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막 났잖아요. 야, 이렇게 약속해서 앞으로 바꾼대. 또 몰려와. 그러니까 철거민들이 광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 견디지 못한 기존 철거민들은 입주권을 넘기고 광주를 빠져나와 다시 판자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빈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만 부각됐다고 할 수 있겠죠. 지독한 풍산조과네. 당시 우리 언론은 이 사건을 철거민들의 폭동 혹은 난동으로 왜곡했습니다. 이것도 똑같네. 네. 큰 소리 치면 들어준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오지랖 넓은 충고까지 했습니다. 언론들이. 그럼요. 이게 소위 요즘 말하면 뭐야? 떼법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당시에 뗐으면 해주면 안 된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주 대단지가 어떤 환경인지 쭉 얘기해줬지만 이게 큰 소리 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게? 당시 광주 시민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정말 죽기 싫어가지고 이게 떼법이 아니지 이게 어떻게 떼법이야? 아니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답 나오잖아. 네. 그런데 기레기들이 이런 기사를 썼다는 얘기죠. 또 정부도 이 사건은 하층민들의 기강회의와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보았습니다. 이 씨발놈들아 하층민들이 무슨 기강회의해질 게 어디 있냐 이 아니 새끼들아. 하층민이란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이기주의는 누가 이기주의야 도대체. 국가 정권의 이기주의지 이거. 이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 신문사 사설들은 뭐 신문기자들이 쓰겠지만 오피니언 한 이렇게 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막 기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이따구로 썼어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에? 이런 걸 썼으니까 당시 우리 정부 소위 말하는 지도층 계층들이 우리 저 서민들을 어떻게 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문제는 무능한 야당입니다. 이 씨발 뭐 어떻게 야 지금 우리 몇 언제 년이야 도대체 이게. 야당은 이 사건의 세세한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국회 속기록을 보면요. 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서울시장을 불러놓고 내가 사건을 잘 몰라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잘 몰라서 전부 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사건의 경위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정부가 외면하면 야당이 힘을 실어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야당조차 외면했다. 정말 대중형이 말한 것처럼 우리 밑바닥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짜. 에? 도시 빈민들은 야당에서도 관심 가져주는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인권이란 말이 교과서에나 존재할 때 바로 우리의 사회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네요. 결과적으로 광주 대단지 사건은 당시 수도권의 집중 인구가 집중되는 걸 분산하는 것과 고속 성장을 염두에 두고 한쪽으로는 강남 개발을 하고 한쪽으로는 도시 빈민 집단 거주의 잘못된 양극화 정책이 만들어낸 부끄러운 우리 자화상이었습니다. 박정희 특집 2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 개발할 때는 각종 혜택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 심지어는 그 유흥시설도 강북엔 절대 신축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명문 4대 고등학교 중에 2개를 강남으로 옮긴다든지 각종 혜택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급격한 산업화로 강남에서 졸부들이 불로소득을 얻고 그 돈으로 술판을 벌였을 때 똑같은 시간에 산업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우리 도시 빈민들은 자기 한 몸 누울 곳이 없어서 자기 한 몸 누울 곳 또 혹은 자기 가족들이 누울 곳을 찾아서 배를 움켜쥐고 돌아다녔던 야만의 시대에 우리 시대의 그 슬픈 그림자였던 이야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그 주택 문제만 얘기하면 늘 얘기하는 게 인프라 얘기를 물론 하죠. 여기 다 나오네요. 직장이 있어야 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 도로는 기본이고 전기 기본이고 학교 병원 뭐 예, 학교 인프라죠. 병원 그런 게 다 인프라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딘가 집을 살려면은 대출을 받을래도 신용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 집을 사가지고 뿌리를 박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직장 중에 안정화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 정규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맨 다 계약직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 사기를 바란다? 글쎄, 정부가 오판하는 것 같고요. 왜 이런 오판이 일어나느냐? 제가 볼 때는 민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광주 대단지 사건에서 내용을 얘기했지만 저런 놈들이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국가에서 하라면 해야 될 것이지 라는 식으로 귀 막고서 우리가 하려면 쟤네들은 할 거야. 쟤네는 그냥 족밥 새끼들, 그냥 힘없는 새끼들, 우리가 까려면 까고 우리가 우시 확 끓으면 그냥 깨갱할 놈들이니까 말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위협하고 무시하는 처사만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집을 안 사는지, 지금 사람들이 왜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는지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얘기를 들어보고 민심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광주 대단지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고요. 당장에 용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태도 그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권리금 같은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조건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들여다보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식한 정책을 가지고 이 세금 받아먹는 새끼들이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한 거죠. 이 재개발의 역사는 한국 사회에서, 근대사에서 산업화가 완성되면서 끊이질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재개발 문제는 있었고요. 상계, 중계, 지금은 거기가 되게 잘 사는 동네처럼 보입니다. 옛날에 판자촌이었죠. 답심리, 뉴타운, 다 이런 식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건 거기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을 위한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재개발은 특정 층위에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돈이 있는 사람들을 더 배를 불려주는 재개발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돈 없고 힘 없고 불쌍한 민초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자기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역사가 반복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광주 대단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긴 지금 다시 구도심이 됐어요. 성남에서는. 분당하고 또 격차가 또 발생해요. 그러면 또 여기서는 지네끼리 갈등 겪게 만드는 거예요. 분당 사람과 구도심 사는 사람. 결국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싸움을 우리끼리 할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거 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재명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는 이 나라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 차별과 배제의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광주 대단지 사건은 해방 이후 최초의 대규모 도시 빈민 투쟁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도시 빈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문제는 이 사건이 42년 전이 아니지. 44년 전? 44년 전이죠. 71년이니까. 44년 전 사건이지만 여전히 진행형으로 우리 옆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지역 갈등, 주거 환경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네. 어? 강남이 어떻고 비강남이 어떻고 아직 계속 하고 있잖아. 지방이 어떻고 서울이 어떻고 이런 문제, 또 주거 환경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거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이런 게 유엔 인권이 밴쿠버 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주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의 현 정부는 부동산 가지고 투기하고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투기의 목적에서는 안 되죠. 당연히 부동산의 원래 목적은 거주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집은 내가 살라고 있는 거지 돈을 뿌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은 살 곳이 아니고 살 곳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는 투기하라고 자꾸 부추기잖아. 돈 벌 수 있다고. 이거 뭐가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전혀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밖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겠고, 우리 이번 방송으로 우리가 참 주거의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옥탑방 또 지하 아직 많습니다. 그런 데서 사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빨리 주거 환경이 개선돼야겠죠. 또, 이 난방비가 아까워서 한겨울에 난방 안 틀고 사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얼어 죽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그 노 부부가 방 안에서 화롯불 펴놓고 주무시다가 또 불나서 사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우리 곁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문제, 그 전기, 가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민영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될 것이다.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민영화 됐다고 하지만 민영화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완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우리가 막아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엔젤 펀딩 소개하고